계속해서 이제 이야기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서정빈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화면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모습이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었고요. 지금 광화문 일대에 있는 모습, 오른쪽이 이제 탄핵 반대 집회입니다. 이 한남동에 있는 관저 근처에 모여 있는 모습인데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결과를 듣고도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정빈 변호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가장 주의 깊게 들었던 부분은 어디였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발표한 것은 전문이 아니라 요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용들 다 중요했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봤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국회에 대한 기능을 저지하려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 두 가지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봤습니다. 먼저 일단 권한 대행이 이제 선고를 하면서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나, 내용 면에서도 상당 부분이 이 두 가지에 집중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탄핵 사유들 중에서 가장 그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 또 가장 중대하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 이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헌법상 이 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요건들, 실체적인 요건 그리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판단을 했었고, 또 국회의 그런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군경의 투입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경고성 혹은 호소형의 그런 계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이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했느냐라는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또 할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각각의 사유들이 일단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를 따져서 파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상당히 시간을 투자했다라고 보이고, 이전까지 이제 선고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도 이 중대성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 역시 무척이나 중요한 내용이고, 따라서 이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당시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대립을 그런 타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국회의 그런 권한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라든가 혹은 헌법상 통치 구조를 무시하고 또 나아가서는 국민에 대한 기본권에 대해서도 중대한 침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중대한 사유에 해당을 하고, 파면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이익이 있다라는 판단으로 결국 중대성을 인정하고 파면에 이르렀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 인용 선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아마 두 분께는 오늘 이 선고에 대해서 어떤 느낌, 총평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정치평론가께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대통령의 어떤 계엄과 관련돼서 대통령은 본인이 굉장히 정당하다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정당성에 대해서 야당의 폭주, 입법 폭주라든지 예산 삭감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제가 오늘의 어떤 결정을 보고 딱 느낀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대통령은 통치 행위이긴 한데 이렇게 함부로 계엄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계엄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중간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대통령의 어떤 지금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대목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너무 입법 폭주를 했다고 표현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것을 계속 거부하는 어떤 상황이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쭉 적시하다가 마지막에 이것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각 대통령실인데요.
봉황기가 내려온 모습입니다. 네. 대통령이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내려오는 모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11시 22분 주문을 읽는 그 순간이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이제 대통령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독수 권한 대행의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잠시 직무 정지됐던 지금에서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으로 바뀌면서 예. 이 대통령의 상징이었던 봉황기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내려지는 모습 이후에 이제 정리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럼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조금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뭐 향후에 관저로 이동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이 받아지겠지만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관저에서 나가지 못한 것이 사저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다음 날 오전에 아마 나간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관저에서 언제 이제 사저로 돌아갈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왼쪽에 보이는 모습과 오른쪽의 모습은 현재 찬반 모습입니다. 예, 저희가 말씀 듣고 있었는데요. 이어가 네네. 보겠습니다. 조금 닫아 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정치권에 좀 질타를 했던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칙으로 해소해야 된다. 이런 갈등들을 그래서 소수 의견을 관용으로 이렇게 포용해야 한다. 이 부분은 사실 민주당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민주당이 뭐 지금 다수당이니까 그리고 대화와 타협으로 노력했어야 된다. 이것은 국회만의 지금 임무가 아니라 사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군을 동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원칙하에서 정치적인 행위로서 야당의 어떤 폭주를 대응했어야 됐다라고 준엄하게 질타한 대목이 전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의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총평. 대단히 다행스럽다. 만약에 이게 기각이나 각하가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진짜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뭐 초질관, 아까도 제가 방송에서도 8대0이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도 방송에서 제가 8대0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거였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최근에 5대3이며 뭐 기각이며 각하며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조목조목 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헌재에서 말이죠.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모든 게 중대하다. 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했고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다. 민주주의에 대단한 훼손을 가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예. 이 얘기는 그야말로 그동안 여러 가지 뭐 반론도 있고 쟁점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의 무도한 그야말로 군 투입, 국회 표결을 방해하려 했던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계엄 포고령 1호의 문제점. 국회나 정당 활동은 손대지 못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방해했고 중단을 하는 내용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 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건 뭐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올 테니까 네. 지금 앞으로 보수 정당도 그렇고 또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도 일단 받아들이는 겁니다만 받아들이더라도 또 다른 강변을 하지 말아달라. 아까 윤곽근 변호사니까 또 다시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승복하면서 저런 비판할 수 있죠.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데 저런 강변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민주당도 과도하게 탄핵 난무하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탄핵 소추권 남용 아니라고 또 얘기했어요. 한덕수 총리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도하게 자꾸만 밑뒤고 또 희석시키고 또 양변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건 분명하게 일단 헌재가 분명히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고 그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대단히 중대했다. 예. 현장 보이는 부분은 관저의 모습입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서 이제 관저에서의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지는 지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관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예, 이미 파면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도 곧 퇴거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앞서 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파면 결정이 나고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나서 사저로 옮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곧 관저에서 퇴거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각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봉황기가 앞서서 내려가는 모습이 대통령실에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22분에 이
예. 파면 결정이 선고가 되면서 그 대통령실에서는 봉황기를 내리면서 현재 이제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고 요게는 한덕수 권한 대행이 지금은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직무 정지 상황에서 파면이 되면서 봉황기가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선고 효력이라는 게 주문을 읽는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고요. 때문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 봉황기가 내려오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 말씀 앞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비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민주당도 물론 여러 가지 반성할 점이 있겠죠. 근데 적어도 오늘하고 며칠만은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점들 그런 것들을 반성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면모를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지금 탄핵에 대해서 좀 계엄에 대해서 옹호했던 분들도 하다못해 방송에 나왔던 패널 분들도 너무 과도하게 민주당이 또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제가 정말 그건 간곡히 바라고 싶어요. 너무 정파적으로 하지 말자 정말. 이건 말이죠. 이건 정파의 문제를 떠나고 보수 진보의 문제를 떠난 문제예요. 네. 법이라는 게 상식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게 도덕의 최소한인 거 다 아는 법언이에요. 많은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도 탄핵에 반대한 분도 많이 계세요. 어쨌든 헌재 재판이 나왔잖아요. 예.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도 우리가 반성을 하고 또 탄핵에 반대했던 그런 여러 가지 특히 정당 입장에서 보수당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여러 가지 과도한 궤변들, 억측들, 주장들 전부 정리해줬어요. 헌재 전원일치로. 무슨 각하다 기각이다 여러 재판관들이 이름이 많이 떠돌아다녔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들이 상식에 입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한민국 다시는 이런 그야말로 무도한 일들이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총평적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까지 들어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그렇게 네. 길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이제 집약을 했는데 뭐 총칼로 맡긴 어떤 그런 권력을 국민에게 사용했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사실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표현입니다. 하지만 좀 전 앵커께서 표현한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정치의 비극이다, 정치권의 비극이다. 사실 저는 정말 이게 정치권 스스로 사실 되돌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양비론에 대한 어떤 우려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쨌든 저도 이 방송 계속 나오면서 대통령의 개혁 잘못됐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또다시 뭐 야당의 탄핵에 의해서 이런 어떤 국민 혼란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기회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수당이기도 하고 또 유력한 어떤 대선 후보도 지금 지정이 돼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보다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좀 부족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 통합의 어떤 그런 길 또 정책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뭐 대선 기간 동안이라도 이 정부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들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을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뭐 승복 얘기 안 한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 같이 이제 찬반이 지금 화면에도 보이지만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데도 한마디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긴 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지난 얘기니까 네. 지금 한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기왕이면은 야당 대표고 그렇다면은 승복이라는 단어를 쓰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이죠. 뭐 이제 예. 너무 간사하게 또 몇 분 만에 전자 붙이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좋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윤 대통령이 승복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일단 탄핵 심판정에 가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자꾸 자신한테 물어보니까 짜증이 났을 법해요. 그전에 유튜브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예. 승복 안 할 도리가 승복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 뭐 여기 헌재 재판 주문을 읽는 시간 11시 22분까지 지정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를 발했던 것이고 이제는 뭐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것도 비판하고 얘기해 아무 소용 없는 것이고 그동안 123일이 대한민국은 암흑이었어요. 45년 전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후퇴했고 민주주의가 퇴행한 그런 엄혹한 시간이었습니다. 4개월이 말이죠. 너무나 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저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계몽령이라는 단어. 그 계몽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이런 것들에서 진정 반성해라. 그 말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계몽령이라고 계속 얘기했던 분들이 이제 정말 그거 반성해야 돼요. 그래야 대선을 치를 수가 있어요. 이 대선 국면 아닙니까? 대선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누가 될지 몰라요. 적어도 대선을 치르려면 말이죠. 그래야 한쪽이 건강해야 다른 쪽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또다시 아까 그 변호인 측의 그 대리인 그 말씀처럼 그런 식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또다시 전당대회 당권 의식하고 이러해서 또 그런 얘기를 또 반복한다면 더 심한, 더 가혹한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지금 저희가 앞서 뭐 화면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여전히 찬반 집회 양측은 뭐 대통령 관저가 있는 뭐 한남동이라던가 안국역 사거리 주변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경찰 버스 유리를 곤봉으로 파손한 남성도 현행범으로 조금 전에 체포됐다 이런 속보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경찰이 지금 가포비상을 발령했고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으로는 계속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은 더 이 주변을 지나시는 분들은 좀 우회하시는 것이 맞을 거고요. 네, 오늘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인용을 하면서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 요건이 있고 실체적으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남아져 있는데 좀 하나하나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적법 요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오랜 시간 공들여서 좀 설명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었습니까? 네, 일단 지금 이 적법 요건 자체가 문제가 됐던 것들이 결국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런 적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판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몇 가지를 일단 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헌법 질서 수호라는 이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아무리 계엄이 고도적인 정치적 행위라 하더라도 계엄 선포 위헌 여부, 위법 여부를 헌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측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통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살펴볼 만한 내용은 당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의결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동일성을 상실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법하지 못한 소추다라는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내란죄가 빠진 것은 적용되는 법조문을 철회한 것이고 이 소추 사유, 그 사실관계에 대한 변경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밖에 한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 국회의 이런 소추권,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라는 주장도 있긴 했었지만 적법한 절차로 소추가 진행이 됐었고 그 사유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주장 역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적법 요건에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비상계엄과 관련돼서는 잘못했다, 적법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소추의 동일성 문제는 나중에라도 크게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 이걸 번복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분명히 시작할 때 그러니까 탄핵을 할 때 국회에서 의결을 할 때 내란죄와 관련돼서 아주 엄중하게 공유됐던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회되는 과정에서 지금 변호인단 그러니까 국회 측 소추인단이죠. 그 소추인단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금 요구하신 대로 내란죄를 철회합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러면 마치 지금 재판관 쪽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쪽에서 지금 이 심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내란죄와 관련돼서 지금 국회 측에 이거를 철회하라.
하다라고 요구한 건지 심판이어야 하는 재판관이 그럴 수 있는지 이런 의혹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그분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적법하다라고 인정을 했으므로 사실상 그 문제를 다시 재론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꽤 많이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보수 측에서 이렇게 많이 뛰쳐나간 이유가 바로 그런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그 적법 절차의 원칙을 그렇게 그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 그거는 아무래도 어쨌든 헌법재판관들이 물론 오늘 결정문에 담기진 않았지만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창열 교수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지적을 했어요. 실체적 요건은 국회가 권한을 행사할 걸 방해했다. 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재판관이 아까 읽을 때. 따라서 이건 경고성 계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거예요. 절차적 문제 말고 실체적으로 위반한 거다라는 얘기 여러 번 했고, 또 그다음에 절차적 요건은 국무회의 자체가 이미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많이 나왔던 얘기를 지금 헌재가 확인했다고 저는 보는데, 구성원들에게, 국무회의 구성원들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안 줬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아까. 그리고 따라서 적법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부서도 하지 않았다. 명백하게 그랬어요. 그리고 국회 통과하지 않았다. 이걸 아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건 절차적으로도 위반이다. 다시 말하면 절차적으로만 위반한 게 아니라 실체적, 절차적 모두 위반한 거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했어요. 아까 내란죄 이 문제는 계속 얘기가 됐던 건데, 글쎄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절차가 문제가 있다. 왜 내란죄를 철회하느냐. 왜냐하면 내란죄를 가지고 탄핵 소추를 의결해놓고 왜 탄핵 사유는 빼느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걸 말이죠. 저는 또 말씀드리는 게, 이 법을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인단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건 다 아는 걸 겁니다, 이분들. 그럼 내란죄라는 게 형사재판의 형법 위반인데 내란죄는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럼 이걸 또 헌법과 개헌법 위반을 다 따지는 건데 5개를. 근데 이 내란죄까지 따진다 이거를. 근데 단지 따지는데 형법은 안 따지겠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아까 서 변호사 말씀처럼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전부 이거는 내란죄가 잘못돼,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이. 따라서 저는 이 법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분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언뜻 듣기엔 그래요. 내란죄를 철회하자고 주장하는 겁니까? 재판관이 물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재판장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2년 3년 기다립니까? 그 형사재판 그 무죄를 알고 유죄를 알고 그래야지 탄핵을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분 다 법을 전공한 분들이고. 그걸 계속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식의 이상한 논리를 갖다가 계속 얘기했던 게, 대표적인 게 계몽령이에요. 계몽령이 사실은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가장 내세운 논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단히 하기 싫었던 건데,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경고용 계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법률 이전의 문제인데 이걸 부단하게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결국 나중에 계몽령이라고 얘기해 준 분에게 감사한 일까지 나오고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말이야 대단히 희극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정확하게 재판관이, 헌재가 정확하게 이걸 이 기준을 정해줬다.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절차적 부분을 설명한 뒤에 이제 쟁점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분에 대한 설명에서 사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굉장히 국가적 비상사태다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을 했으리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노력을 해서 변론을 해왔던 과정으로 보입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결국에는 당시에 이제 야당의 그 줄탄핵 그리고 무분별한 입법 시도, 또한 예산 삭감 등의 문제로 인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을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인 근거들을 들어서 판단을 했는데, 일단 야당의 줄탄핵 주장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현재까지 진행된 탄핵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만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탄핵 대상이 이제 검사 1명 그리고 방통위원장 1명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고 있었다.
된다라고 하면서 이 주장을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이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법률안들을 통과시켰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공포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안 관련해서도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2025년도 예산안인데 이 계엄 선포할 당시에는 국회의 그 본회의 의결도 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점을 들어서 계엄 선포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만으로는 이제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족한 점들을 상당 부분 보완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결국엔 전체적으로 종합을 했을 때 이런 야당의 문제라든가 혹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그리고 사법적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이 사유가 인정이 되지 않고 나아가서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계엄 선포의 목적도 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5가지 쟁점을 우리가 항상 얘기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고령도 마찬가지예요. 포고령 위반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회 의결 행사를 방해한 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헌재가 보기에는 국민 주권주의를 위배한 것이고 그리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을 배반한 것이다. 그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면서 쭉 논리적으로 얘기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포고령 위반이라는 것도 사실은 영장주의 위반이고 말이죠. 영장주의 위반, 그리고 단체행동권 침해,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 위반, 하여튼 나올 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이 얘기했던 그런 논리들, 그런 논리가 집약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간간히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처럼 야당에 대한 약간의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이 논리를 얘기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이었던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비판 이걸 얘기하고 그게 요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재판 이 전문의 이 내용은 말이죠. 어쨌든 이게 볼 때 계엄 포고령 1호라는 거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헌법과 계엄법에 계엄이 만약에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계엄의 효력은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국회에 대한 조치를 한 거거든요. 당연히 이건 계엄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중대한 거겠죠. 중대한 거니까 지금 국민주권주의 위반이고 여러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대의민주주의 위반이고 정당의 자유를 침해했고 이런 얘기 다 한 겁니다. 그런 게 다 녹아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하나도 흠잡을 수 없는 그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거의 넉 달 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걸 거의 집약한 것 같아요. 집약해서 정확하게 헌법재판소 즉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구이고 최고 헌법의 마지막 수호의 보루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다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 선포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 마비 같은 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는 부분을 또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한 게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국헌 마비, 국정 마비와 국헌 혼란은 바로 야당이 지금 야기를 했다 하면서 지금 그 통치 구조를 무시했다,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호소를 했습니다. 헌법재판 내내. 그런데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정치 행위는 정치 행위로서 대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야당의 폭주 어느 정도는 인정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대통령이 느꼈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부분, 제가 조금 해석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으로 해소해야 한다라는 못을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헌법에 나타난 계엄과 관련된 실체적 요건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포괄적으로 그걸 통치행위라고 해서 그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 교전이나 사회 질서 극도로 교란됐다. 이런 실체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고 통치 등등을 이유로 대면서 계엄을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어떤 오늘의 어떤 결정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변론에 있을 때 또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이 집중됐던 것이 이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나 봤더니 그동안 약간 진술이
오고 갔던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진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주요한 쟁점이 아니었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군경을 통해서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 했다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의 지금 요지 설명을 들어보면 특히나 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들의 그 진술 신빙성을 상당히 인정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결국 윤 대통령이 당시에 특수전사령관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그런 지시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당시에 증인으로 나왔던 곽 전 사령관이나 혹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을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 밖에도 지금 경찰청장에게도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포고령을 알려주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면서 국회 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을 했고 또 그 결과 국회의원들 일부는 출입을 아예 할 수도 없었다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실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것들이 인정이 되고 그건 결국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격력을 투입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면서 국회의 권한까지도 침해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 헌법재판장 그러니까 문영배 소장이 결정문을 읽었을 때 사실상 형사재판에도 엄청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형사재판에서의 가장 큰 쟁점이 바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지시를 했느냐 여부거든요. 지시를 했다면 이게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어떤 혐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표현들이 아예 굉장히 단언하는 어떤 표현들이에요. 헬기 이용해서 경내 진입을 하고 유리창을 깨고 그다음에 본관 내부로 진입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또 의결정 조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끄집어내라라고 피청구인이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명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왜 좀 다툼의 여지가 있었잖아요. 진술의 어떤 뭐 신빙성이라든지 네. 또는 계속 흔들리고 있다라든지 인원이나 뭐 요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다 아니다.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확인을 했고 특히나 이제 피청구인이 경찰청장에게 6차례나 전화해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를 내린 점 또 국방장관에게 국회의원의 체포 목적으로 군경을 투입하고 출입 통제하고 끌어내라고 끌어내라는 표현이 2번 들어갔는데 어쨌든 지시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라고 적시한 부분 이 부분은 이 지금까지 어떤 논쟁,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 과정에서의 논쟁을 그냥 딱 일거에 해소하는 재판관들의 어떤 시각을 보여준과 동시에 형사재판에서 사실 굉장히 대통령이 불리한 그런 지금 명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 교수님도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또 군을 투입한 거 그게 지금 국회 측에서는 일단 국회 활동을 방해하고 국회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고 대통령 측에서는 질서 유지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고 이러는 거. 그런 가운데 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됐느니 이 얘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홍장원 제1차장이 그 지시를 받았던 그 명단들, 체포 대상 명단들, 이 명단이 오염됐다는 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그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의 논리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한 여론이 높았던 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명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 오염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당연히 탄핵돼서 안 된다는 논리의 근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곽종훈 전 사령관이 요원이다, 인원이다, 의원이다 이 말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걸면서 따라서 이건 거짓말이고 민주당이 내란을 교사했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그 당시 봐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논리들이었는데 그게 상당히 그게 확산됐어요.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논리적 논거로 그리고 탄핵에 반대할 수 있는 스스로의 어떤 그 근거로 작용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재 재판관의 이런 그 판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선 수방사령관의 단장 있잖아요. 수방사의 단장. 그 조성현 대령은 헌재가 청구한 증인이었어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진우 사령관에게 정확하게 명령 들었다. 불이익와도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얘기했던 게 다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경고형이다. 그럼 무슨 놈의 경고를 군으로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게 상당히 많은 국민들에게 확산돼 나왔던 거예요. 그건 저는 사실은 일종의 그 궤변이라고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궤변이 많이 맥히면서 여러 가지 그 이른바 다른 논리들이 나오고 억측 주장이 나오고 결국 나중에 내란 세력이 민주당이다. 이런 것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혹세무민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생각이나 그런 주장이나 이런 논거가 잘못됐다는 걸 정확히 얘기한 것이고 군병력을 투입한 건 정확하게 국회가 그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 권한을 방해한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봤던 것이고 그리고 국회에다가 군을 투입한 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아니 평온한 국회에 왜 군을 투입합니까?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왜 국회에다 왜 군을 투입하냐고요. 3살 먹은 아이들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알 겁니다 아마. 근데 그 논리를 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분열시켜 왔던 겁니다. 그래서 반성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이제 위헌 위법한지 여부를 이제 따져본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도 헌재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중대성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결국엔 이 사유들을 종합을 했을 때 당시의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국회의 그런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이었다라고 봤고 결과적으로는 국회의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하고 나아가서 민주주의도 침해를 하고 또 헌법상의 통치 구조를 무시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포고령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 결국에는 이 헌법 질서나 민주공화국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행위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이제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이런 긴급권을 헌법상 한계를 이탈하면서까지 행사를 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신임을 배신했다. 따라서 이 피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안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압도적으로 국가적인 이익이 크다라고 판단해서 결국 이 내용들로 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 중대성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부분 조금 눈여겨서 들으셨는지요? 사실 이 부분 역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을 동원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을 요약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야당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군경을 투입한다라는 건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행위 자체가 진짜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부분, 그래서 안정성을 침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압도적으로 이 표현이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압도적으로 크다. 즉 파면해서 돌아오는 어떤 이익이 이렇게 결정을 하므로 저도 언제나 늘 생각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가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 부분이죠. 아까 소추의 도의성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란죄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변호사도 다 부르고 해서 처음에 변론기일도 이렇게 하는데 하고 상의를 하고 또 내란죄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쪽 그 국회 소추인단이 내란죄 빼겠습니다. 네, 그러세요가 아니라 변호인단하고 불러서 이거를 상의하는 어떤 협의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이 방어권을 지금 보장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상황이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대통령이 어떻게 군경을 동원해서 또 군의 중립성 문제도 계속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게 이거예요.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피해가 없었다.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 국민들도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결정적으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시민들이 저항했기 때문이고 또 실질적으로 투입된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런 결과를 위해서 이런 지시를 내린 건 아니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뭐 중대하다라는 부분에서 그것이 중대하지 않다. 이건 늘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중대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키워드를 굳이 좀 꼽아보자면 불신, 뭐 말씀하신 신임 그렇죠. 배반, 뭐 민주주의, 협치 이런 부분들을 꼽을 수 있었는데 어떤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들으셨습니까? 결정적으로 헌법 소의 이익. 이게 제가 아까 보니까 이 지금 문영배 그 권한대행이 읽은 걸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주문인지 제가 착각을 했을 정도예요. 거의 똑같아요, 문장이.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거 적어왔어요.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예요. 네. 오늘 아까 말고.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게 정확한 주문이에요. 3월 10일 날 2017년도.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헌법과 법률 위반했고 그 위반한 행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게 바로 대의민주주의 위반한 것이고 권력 분립을 위반했고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라고 봤던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선출직인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를 신임을 배반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키워드 두 개를 물어보셨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헌법소의 이익이라는 관점, 헌법소의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 여기서 다 이제 배반했고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파면으로 8명이 전원일치로 인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파면을 인용한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뜯어봤는데 이제 시간은 대선의 시간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앞으로 60일 내에 선거가 치러져야 되는데 그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6월 3일이 됩니다. 6월 3일 안에는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데 물론 일정은 권한대행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정을 하게 되겠지만 현재 이제 이 구도 안에서 정치 지형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을 텐데 일단 국민의힘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어정쩡한 그런 스탠스를 바꿔야 합니다. 오늘 뭐 권영세 그다음에 권성동 양 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각각 죄송합니다. 밝혔습니다. 국민한테 송구하고 책임 정당으로서 지금 이 거듭날 것이고 또 헌재의 어떤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렇게 예상 가능한 어떤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지금 보여준 어떤 지금까지의 이미지, 즉 제가 어정쩡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도부의 어떤 스탠스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 반대,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를 뭐 통해서 정당을 이끌어간 게 아니라 개별 의원들이 한 거다라고 피해 나갔어요. 그러다가 또 대통령이 지금 관저로 되돌아오자 이 두 지도부가 함께 또 지금 찾아갑니다. 이렇게 함께 찾아간 행위, 이 지도부가 함께 찾아간 행위 자체가 사실은 지도부의 뜻이 아닙니까? 당의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개별적으로 갔다. 이렇게 지금 행보로 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원 일치, 그러니까 뭐 5대 3이니 6대 2니 이렇게도 아닙니다. 전원 일치로 헌법재판관이 이 수치로서 그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이 결정에 뜻하는 바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더 이상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당, 그리고 탄핵을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 이렇게 비춰진 것을 계속 가져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대선 국면에서 사실상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럴 겁니다. 탄핵 정당, 계엄 정당이다. 여전히 계엄 정당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한 걸 봐라. 이렇게 공격할 텐데 이거를 어떻게 거듭나는 장면으로 바꿔야 될 거냐, 모멘텀을. 그건 이 지금 지도부의 어떤 몫인데 오늘 지도부가 보여준 오늘 이 내용을 봤을 때 아직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반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거듭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정도의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이 할 일은 말이죠. 그거와 결별해야 돼요.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극우 정당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윤 대통령을 보호하고 두둔하고 옹호하고 비호하려 하다 보니까 극우 논리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해요. 굳이 이제 국민의힘을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본단 말이죠. 근데 그 극우 정당의 모습이라는 그럼 저보고 또 물어볼 극우가 뭐예요, 당신? 근데 왜 함부로 극우라고 얘기하냐 물어볼 텐데 유럽의 극우라는 거는 소수자를 배제하고 이민 반대하는 이런 게 극우의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정책적인 극우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극우라는 거는
색깔론, 반공 이데올로기, 그리고 자꾸 이제 낙인 찍는 거, 반중 반북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그 배후에 무슨 중국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선관위 들어간 게 정당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얘기들에 왜 국민이 동조하냐고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뭐 절차의 문제 이런 걸 제기할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계몽령이라는 그 단어를 급기야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한간에 있던 말을 끌어들였고 변호사가 전직 헌법재판관 하던 분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계몽령이란 말에 대해서 그 전환길 강사한테 또 어떤 의원이 감사한다고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다시 국민의힘이 대선을 치르려면 대선 치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을 치르려면 말이죠. 그 극우와 결별을 해야 돼요. 설령 지지층이 좀 이탈하더라도 이탈해야 중도가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고 극우 세력, 그 지지 세력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계속 거기에 그야말로 아까 우리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어정쩡하게 이른바 어정쩡하게 묻어갔단 말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면 돼요. 반성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제까지 그리고 아까 11시 전까지 우리 정당이 보여줬던 우리 정당은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그런 태도 우리가 반성합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대한 것도 우리가 반성합니다. 그리고 계엄이 정당했다고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거 꼭 계엄이 정당했다고 당론을 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태도도 우리가 반성하고 석고대죄 하겠습니다. 그쯤은 나와줘야 돼요. 그럼 국민들이 보수층들이 그래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정상적인 정통 보수 정당으로 돌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야말로 어중간하게 민주당이 잘못했다. 그래도 민주당이 잘못됐다. 그 봐라 판시문을 봐라. 그 민주당의 지탄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말이죠. 대선 치르기 어려울 정도로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뭐 국민의힘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런 계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보수가 거듭나야 진보도 거듭납니다. 이 대한민국의 양대 진영 정치, 이 양대 극단 정치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가랄 대로 갈라진 거 국민들을 정치권이 책임이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니 해도 그러한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게 책임이 더 큰 겁니다. 똑같이 양비는 50대 50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80대 20인데 70대 3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70대 30. 따라서 국민의힘이 그런 걸 지도부 차원에서도 반성하고 다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뭔가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확립하는 하나의 단초가 열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 선거기일이 정해지기 전까지 상당히 강공 모드였는데요. 이제 시선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기 대선을 향하다 보니까 앞으로 민주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사상 유례 없는 독보적인 대선 후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다른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낼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조국 혁신당에 조국 대표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아마 조국 대표하고 경쟁을 벌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감옥에 있으므로 그건 불가능해졌고 또 다른 어떤 진보신당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정당에서 대선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좌클릭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보 쪽 그 유권자들한테 소구하면서 경쟁할 대상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우클릭, 그야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 중도의 유권자들을 흡수할 정책들을 더 마음껏 펼칠 겁니다. 이재명이 변했다. 이런 아마도 그런 스탠스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가져야 될 게 2년 전의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은 뭐가 달라졌느냐 하는 점. 그다음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당대표까지 하면서 지금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소구할 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지금 불안해하는 게 이거예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170석이 넘는 집권 여당을 가진 대통령이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지금의 범야권까지 다 합치면 190석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8석만 가져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대통령이니까 거부권도 행사 안 해도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혹시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5년 동안만 예를 들어서 재판이 정지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하거나 없앨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사실 추측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또는 대통령 정말 후보로서 통합적인 어떤 그런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줄 것 그래서 같으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동안 보여줬던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스스로 의식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이종훈 평론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진짜 뭐 여야 통틀어서 지금으로서는 거의 뭐 선두주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뭐 정치라는 게 또 내일 일을 모른다 하더라도 말이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뭐 대선 국면이 아직 정확하게 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대선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미 파면됐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각 이후로부터 대선 국면이라고 보는 건데 가장 이제 우려스럽게 보는 게 그럴 거예요. 중도층 유권자들이 입법 권력도 지금 아주 압도적인 권한인데 행정 권력도 가져오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들 하고 있을 수 있는데 민주주의 정치에서 대개 여대 야소가 일반적이었어요. 여대 야소가 일반적이었는데 이 민주화 이후에 88년도 3.16 총선, 13대 총선이죠. 88년도 13대 총선 이후로 여소야대가 일반화가 됐어요, 오히려. 그래서 결국 여소야대가 힘드니까 1990년도에 3당 합당, 민자당이라는 거대 여당이 탄생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만 그 여대 야소라는 게 그렇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정치학적으로 볼 때, 정당 이론으로 볼 때 여소야대가 더 불편하다는 겁니다. 여소야대가 얼마나 불편했어요, 지금 사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했던 거거든요. 여대 야소가 되면 이제 입법과 행정이 같은 쪽이기 때문에 이게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건데 되게 민주주의의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가장 가까이 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권에. 정말로 우려하는 그 중도층이나 비판 세력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해서 민주당도 다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양쪽이 다 잘못이 있는 거예요. 아까 헌재 재판관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숙고하고 민주당도 이제 조금 안정된 수권 정당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중요한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대통령 탄핵 심판 오늘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이 8대 0이라는 숫자도 있었지만 6대 2나 5대 3이나 4대 4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이 평의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래 이어졌고 그 결과는 왜 8대 0이 나왔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부터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일단 결국 만장일치를 위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할애가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결론 자체에 대해서의 그런 일치된 의견을 종합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지만 또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하는데 시간이 소요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완결성 있는 판결문 그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한 시간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선고 여지를 봤을 때 대부분 이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하고 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완성된 그 결정문을 봤을 때 결국에는 구체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각 쟁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근거들을 들어서 꼼꼼하게 결정문을 작성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재판관들의 뭐 쟁점별 혹은 주문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데도 시간이 걸렸을 거고 보다 세밀하고 완결성 있는 결정문을 만드는데도 거기에 의견을 취합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번에 5대 3이니 6대 2니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번이 굉장히 특수한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만만치 않았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10시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재판관들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봤더니 나중에 회고담입니다만 그중에 김명일 재판관이 거부를 한 거예요. 서명을. 왜 거부를 했냐면 나는 윤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의견을 담아달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전원일치를 위해서 그때도 윤영철 소장이 시간을 들여서 설득을 했더라고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제가 찾아봤더니 5대 3이니 6대 2니 하는 소리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기사한테 나왔어요. 즉 중간 과정에서는 언제나 자신들의 어떤 의견들이 교환돼서 이견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전원일치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만큼 공을 많이 들였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그 과정을 좀 유추해 보면 몇 가지 부분에서 보충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 일사부재 의와 관련돼서는 정영식 재판관이 이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물론 전원 일시에 대해서는 인용에 대해서는 내가 찬성하지만 그래서 차후에 그러니까 임시국회 등 이렇게 회기를 바꿨더라도 이 똑같은 안을 내는 건 횟수를 제한해야 된다. 뭐 이런 안도 냈고 또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나 혹은 정영식 재판관 말고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보충 의견은 전문 법칙. 즉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그 절차상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 아닙니까? 네. 이것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보다 이런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첨예하게 좀 다퉈진 게 아니냐. 그래서 뭐 별개 의견이냐 아니면 반대 의견이냐 아니면 보충 의견이냐 이렇게 그 톤다운을 하는 어떤 과정들이 서로 좀 이렇게 그 이 토론 평의를 계속하게 만든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선 탄핵 사건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 사건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사건이 꽤 많았잖아요. 최재 감사원장도 있었고 검사 3명도 있었고 한덕수 총리 건도 있었고 그것도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어쨌든 지난주까지만 해도 5대3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튼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전 이 전반적인 인용과 관련해 가지고 5대3까지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뭐 알 길은 없죠. 지나간 일인데. 근데 어쨌든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계속 좀 시간을 끄는 재판관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분을 설득하는 문제도 있었을 거고 또 절차적인 요건에 대한 시비가 워낙 많으니까 아까 형사 전문 원칙도 아까 지 말씀처럼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엄격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판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완결성 기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몇 명의 재판관이 좀 시간을 끄는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재판이 많았고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시간이 좀 늦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8대0 인용은 원래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전 사실 뭐 개인적으로 한 번도 8대0 인용을 믿어임치 않아 왔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너무나 명백해요. 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법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만 법이 기본적으로 도덕과 상식에 기본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도덕과 상식이 위배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어졌고 많은 걱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8대0 전원 일치로 파면 결론이 나오면서 이제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돌아보면은 탄핵 국면에서 이 87 체제 개헌의 필요성이라던가 아니면 목소리가 꾸준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곧 있을 이 대선에서의 개헌 이 부분이 어떤 정도의 영향력 혹은 역할을 하게 될지 두 분의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대선 국면에서의 개헌은 사실 단권 메뉴입니다. 서로 뭐 경쟁을 하는 와중에서 내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개헌을 하겠다, 언제 개헌을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나 지켜지지 않는 건 뭐 초기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자신의 어떤 권한을 5년 동안 누리고 싶은데 그것을 스스로 제약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나중에 한 3년 차, 4년 차 되면 레임덕이 되고 그때 또 이제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개헌 얘기가 또 나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개헌 국면, 탄핵 국면을 보면서 헌법상에 있어서도 참 문제가 좀 있구나. 또는 헌법재판소법에도 참 촘촘하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국민들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의 비명계로 불리는 지금 잠재적인 후보자들이 앞다퉈서 개헌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대통령도 어쨌든 임기 단축을 운운하면서 최후 진술에서 만약 돌아가게 되면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을 하겠다라는 대목으로 개헌 이야기를 또 언급을 했고 이런 상황이 사실상 개헌의 어떤 뭐랄까요 국민들이 인지하는 게 그 예전보다 더 개헌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됐거든요. 물론 지금 유력한 이재명 대표가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이 개헌이 붐이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번에 대선 기간 동안은 못합니다. 대선 이후에 하게 되더라도 이 개헌이라는 걸 못 박을 수 있는 완전히 공약으로 조금 더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관건은 이재명 대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단골 메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개헌에 대한 공약은 대선 때 항상 나왔던 공약이거든요. 87년 체제를
극복하자. 이제 너무 오래됐다. 그리고 이제 이 민주화 이후에 5년 단임제가 많은 대통령들을 불행하게 했고 또 역사 또 하나 썼잖아요. 지금 오늘. 그래서 개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선 왜냐하면 개헌 얘기는 하면 이제 총선과 대선의 주기를 맞추자는 얘기가 많잖아요. 4년 주기제 얘기가 바로 그건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만약 이제 이재명 대표도 다른 주자들도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워낙 가장 이제 앞서 있는 주자라고 우리가 보는 거니까 현재로서 말이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항상 개헌이 안 됐던 이유가 임기 초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국정 이슈가 있고 또 임기 말에는 또 국정 이슈에서 점점 레임덕이 오고 이러니까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국면을 바꾸려고 개헌 이슈를 꺼내다가 항상 이제 역풍을 맞고 그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바로 2016년도 10월 24일 날 그 밤에 태블릿이 나오는 그날 아침에 국회 시정연설할 때 개헌 얘기를 했거든요. 그날 저녁에 그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도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최후 진술할 때 개헌 얘기했어요. 그 진정성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그런 생각을 잘 한다면 많은 후보들과 같이 공약을 같이 내야 돼요. 이거는 여야가 따로 할 게 아니라 대선에서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합의라는 게 구속력이 없으니까 전 이번에도 쉽지 않아 보인다. 너무 시간도 짧고 말이죠. 공약으로는 뭐 내세울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선 얘기했으니까 이제 대선 아무래도 조기 대선 하면 이제 어떤 대선 주자를 내세울 것이냐를 가지고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고민이 많을 텐데 일단은 민주당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1인 체제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과연 비명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냐, 그 틈이 생길 것이냐 이번에 먼저 좀 질문을 글쎄요. 지금 이게 탄핵까지 된 마당이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가 나왔잖아요. 2심에서. 네. 2심에서 3월 26일 날 이 상황 속에서 비명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대단히 협소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정치라는 게 환경이 뭔가 따라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의 민주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 환경으로 미뤄볼 때 비명계들이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비판도 할 것이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천 관련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그 공감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현재로 봐서는 다른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민주당 내 경선, 대선 경선은 상당히 다양성이나 역동성은 찾기 어렵지 않을까. 거의 사실은 대항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민주당의 비명계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이 참 무능력하고 소신도 없고 비전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정치는 인정투쟁이라고 하거든요. 어느 순간이든 내가 날 좀 인정해달라. 어떤 후보로 내지는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 내지는 어떤 정치인으로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호소를 해야 되는데 저는 비명계 그 어떤 정치인도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뭐 제거되면 나온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미지만 주지 실제로 자기가 어떤 비전을 갖고 이야기하는 후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제거되든 안 되든 나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안 보이고 있으니까 민주당의 활력 그러니까 무슨 뭐 경선을 통한 어떤 활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뭐 그 힘들더라도 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혹은 김영삼 대통령 30대 40대 때 사실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어요. 아주 극소수였다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은 젊은 나이에 원내대표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 그런데 그분들은 어쨌든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40대 기술원도 나오고 하면서 권력을 쟁취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런 패기도 없고 비전도 없으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제거만 기다리고 있다면 사실상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독주 체제일 수밖에 없다. 그게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잠재 후보들의 사실 비전 없음이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최 교수님께서는 질문을 드렸을 때 민주당 안에서 다양성과 역동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경선부터 안개 속입니다.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후로 사실상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을 하고 이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라는
목소리가 얼만큼 커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까지는 말씀하셨던 부분,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 등이 주도하고 원외에서는 전한길 강사라든지 또 김혜리 변호사, 난 개몽됐어요 해서 일순간에 스타가 되고 이런 분위기들 속에서 실제로 국민의힘이 진짜 개혁돼야 된다.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계엄 사태를 어떻게 사실 부끄럽게 사과를 해야 되느냐, 사과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한 번도 여기서 주류가 되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또 여기에 만약에 지금 이 에너지 보수 지지자들의 에너지를 그대로 무슨 이 윤 대통령의 어떤 후계자로 이렇게 전이 돼서 그 싸우게 될 때 이것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비춰지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관건이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분명 오늘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의원들끼리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이런 와중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쟁점을 만들어갖고 경선을 뜨겁게 달굴 것인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일 안에 지금 경선도 치러야 되고 대선도 치러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소리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호소력이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국민의힘 후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국민의힘이 이번 탄핵 정국, 탄핵 국면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완전히 환골탈퇴해야 돼요. 그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도층한테도 호소하고 보수층한테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 세력들은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자꾸 보수 세력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보수 세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빨리 이 착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전 그 후보가 앞서 나갈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에 선거 치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런 모습을 선거 칠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과도하게 자꾸만 극우 지지층들 의식하는 순간은 국민의힘은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후보가 됐건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아니다. 홍준표 시장이나 김무수 장관 같은 경우는 계속 탄핵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동훈이나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은 반대 입장이었고 그분들 중에 누군가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좀 입장이 또 바뀌었어요. 애매하게. 탄핵에 대한 태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라도 말이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정치죠. 그래야 나중에 또 다른 정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뭐 지지층의 눈치 보면서 탄핵이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계속 계산하는 순간 국민의힘에서는 이 게임 자체가 안 된다. 그 전제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해볼 수 있는 게임인데 만약에 여전히 지금 탄핵에 대해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오전 11시 22분에 파면이 되면서 일단 관저에서는 나와야 되는데 아직 관저에서 이동한다라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일에는 나오지 못하고 그 이후에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은 이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양한 형사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형사 재판과 관련돼서는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변호사 이야기 듣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여러 쟁점들 중에서도 결국 내란 혐의에 대해서 그 예외가 인정되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선고로 인해서 대통령직을 상실을 했고 더 이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런 사건들까지도 이제 기소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진행 중인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 예. 반면에 근데 그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역시도 이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이제 경찰에서 입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수사의 박차가 가해질 것이고 나아가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 역시도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번과는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